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김프로 말만 믿고 박근혜 구속이 연장됐으니 이젠 고분고분할 것이다라고 제목을 뽑았다가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뭐 부끄러움을 느끼진 않습니까? 혹시? 그래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할까요? 당신처럼 싼 사람을 어디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묵과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잘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잘못했어요. 이거는 제가 석고대죄를 해야 될 만한 일인 것 같은데. 좀 심각한 일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조원진 의원은 8일 동안 단식도 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단식은 못하더라도 제가 이거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지고 한 이틀분 출연료 안 받는 걸로 해주면 안 될까? 그래요. 근데 저는 박근혜 씨가 당장은 반발해도 재판이 이게 처음 경험해보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씨가 언제 법정에 서봤습니까? 감옥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고분해질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지나 계획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변에서 조언하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렇지. 뭐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출구 전략을 생각하는 변호인단이 전문 용어로 짱구를 좀 굴려가지고 뭔가 좀 이슈를 좀 만들어 봅시다. 지금이 아니면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않을 테니까 지금이 타이밍이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본인은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고 읽으라고 하니까 아마 본인은 이제 신나서 아마 읽었을 텐데, 예. 지금 전략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이야 뭐 박근혜 변호인단 같은 경우야 빠진다고 했으니까, 빠지면 자기들이 받을 불이익은 없잖아요, 사실. 그렇지. 근데 그거는 오롯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생각이 있고 지각이 있어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똥바가지는 나 혼자 다 뒤집어 쓰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혼을 내야 될 사안인데 이걸 또 써준 대로 읽으란다고 앞에서 읽고 6개월이 지나도록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뭔가 결단을 하겠다거나 한 거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잖아요. 예. 기소가 되기 전에도 그랬고 기소가 돼서 6개월 동안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자신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되니까 지금에서야 이렇게 득달같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거는 정치인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도 저버린 행동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본인이 주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박근혜가 이제 이런 백척간두에 선 상황인데 이 순간에도 남의 말 들으면서 이러고 있으니 제가 봤을 때는 실력 없는 변호사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럼요. 특히나 유영화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검찰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이트클럽 사장이었나요? 이렇게 돈을 좀 받은 혐의 때문에 징계를 받고 이제 그러다가 그걸로 이제 불명예스럽게 정리를 했거든요. 예. 본인이 검찰에서 이제 더 잘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 사건 이후로 좀 있다가 그만두고 나왔고, 예. 나와서 변호사 활동을 그러면 열심히 하면서 뭔가 법률가로서의 실력을 인정을 받았느냐, 딱히 이제 그런 족적을 남기는 큰 사건을 맡은 경험도 따로 이렇게 찾아지지는 않거든요. 검색이 안 돼요. 예.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뭔가 이제 정치의 뜻이 있어가지고 계속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공천을 좀 못 받았었죠. 그러고 있던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나름대로의 의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변을 뱅뱅 맴돌면서 실제로 한번 밀어주기도 했었는데 안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인연 때문에 계속 이어져 온 거라서 사실 실력 있는 검사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실력 있는 변호사라고 보기도 조금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럼 정치인으로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서 본인이 했던 경험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예. 품질 높은 주력을 받았다라고 보기에는 정치적인 측면이나 법률가적인 측면이나 둘 다 그렇게 신뢰를 하고 뭔가를 맡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예. 큰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은데 예. 뭐 어쨌든 그것을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도 결국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몫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돌아가는 걸로 보면 누구나 능히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본인이 굉장히 좀 아직까지도 사태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박근혜는 유영아 불러다가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 지금 내가 여기서 살게 생겼는데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 라고 따져야지. 지금 구속영장의 망신스러운 연장.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유영아에 대해서 언제까지 기댈 거예요? 언제까지 의지할 거고. 아니 실력이 없어서 이 낭패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본다 그러면 정말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하면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뭐 중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게 너무너무 그냥 명확거나 하니까 법률적으로 아무리 다퉈봐야 자기가 불리하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정치적으로라도 뭔가 반등을 모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예. 그러면 이때 변호인단 전원이 사임한다고 쇼잉을 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서 여당에서 뭔가 분위기 몰이를 하고 하는 선택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거라도 해야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한번 하자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는 할망정 본인이 나서가지고 뭔가 억울하다 뭐 이런 것을 읽는 것만은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한 악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이 없고 전략이 없다는 걸 너무 여실히 그리고 철학도 없다는 걸 너무 여실히 드러낸 행동이기 때문에 예.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고 전략적으로 정치적인 반등을 모색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예. 변호인단이 선임하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더라도 본인은 계속 묵묵하게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억울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면서 있다 그러면 뭔가 정치적으로 해결법을 모색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니 그거를 써준다고 그걸 본인이 적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써준 거를 또 읽으면서 그냥 뭔가 억울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발언을 한 적이 없었던 분이 아니 탄핵을 당하고 집에 갈 때도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런 분이 재판정에서 구속기간이 연장되니까 이제서야 나와가지고 뭔가 억울하다고 하는 거는 검찰 수사 때는 검찰을 못 믿겠다 그러고 특검이 수사하면 특검을 못 믿겠다 그러고 헌재 나오라 그럴 때는 헌재를 못 믿겠다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법원도 못 믿겠다 그러면 예. 그럼 도대체 누굴 믿을 거냐?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냐? 낙곰수만 믿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옛날에 2012년 대선 직전에 민주당은 검찰 말도 안 듣고 경찰 말도 안 듣고 낙곰수 말만 믿는단 말입니까? 이랬었어요. 박근혜가. 아, 한번 면회를 가셔야 되겠네요, 김원마가. 글쎄 말이야. 네, 이제 유영하 변호사도 사임했으니까 변호를 따로 뭐 접견을 못 할 텐데 일반 사람이 가면 10분밖에 접견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도 뭐 한 10분이라도 보고 오시죠, 가서.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유영아는 자기의 부능을 감추기 위해서 박근혜를 계속 부화내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박근혜는 계속 수렁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지. 그러니까요. 지금 본인이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시는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 가시고 있어서 예.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법 앞에서 평등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사법적으로나 우리 정치사적으로나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하여튼 결과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김 프로가 오늘 할 얘기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10분 정도 딴 얘기를 끌어와서 러닝타임을 맞췄습니다. 유능하지 않습니까? 요런 구태는 좀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없으면 하차를 해야지. 왜 자꾸 이렇게 돌려막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역시 가성비 최고입니다. 우리 김 프로. 최고예요. 예. 자, 그래요. 우리 김 프로 오늘 할 얘기가 이 뭐죠? 추명호 국장인데요. 추명호 국장.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났거나 뭐 공개적으로 활동을 한 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 국정원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이제 뭐 우병우하고 친했다더라. 우병우 라인이어서
보고를 은밀하게 했다더라. 이 정도 이제 뉴스만 보셨었는데 추명호 국장이 사실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국정원 의혹의 키맨이거든요. 키맨.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어떻게 조사를 받고 이 사람으로부터 어떤 진술이나 증거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굉장히 답답했던 우병우 사건도 전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을 거고요. 예. 왜냐면 지금 우병우 씨는 최순실 씨 자체를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예. 몰랐을 리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뭐 정황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주장은 계속 몰랐다는 거거든요. 예. 본인이 이제 최순실 자체를 몰랐어야 국정농단과 관련해가지고는 그래도 법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예. 지금 이제 본인한테 계속해서 은밀하게 보고를 하고 뭐 이랬던 것들이 국정원에서 문서로 이제 계속 발견이 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서가 검찰로 넘어가서 그 수사가 진행이 되는 와중에 추명호 국장이 이제 긴급 체포가 됐거든요. 예. 긴급 체포가 됐다는 거는 영장이 발부됐다는 얘기인데 법원에서 그러면 충분히 체포할 만큼의 범죄 사실이 소명이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을 지금 급하게 체포를 하지 않으면 도망가서 뭐 증거를 인멸하거나 아니면 도주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 정도 사안이라면 체포해도 됩니다라고 이제 발부를 한 거니까 물론 이제 긴급 체포가 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구속영장을 한번 더 청구를 할 텐데 예. 그 전에 어쨌든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만으로도 전혀 아무런 혐의가 없이 그냥 소환조사하는 거와는 조금 이제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도 검찰이 지금은 나름대로 영장을 받을 만큼의 자료, 진술 이런 것들을 확보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구속을 해서 갈 수 있는 최대 기간이 20일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한 달 안쪽으로 뭔가 우병우와 관련해서도 전혀 다른 종류의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이트가 열렸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 좀 섣부른 단계군요. 일단 뭐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거나 청와대를 압수수색하지 못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불거진 의혹들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진술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의 진술이 딱 부러지게 정말 다 자백을 하는 게 아닌 이상 문서로 뽑아놓고 보면 이게 잘못을 한 게 명확한지 아닌지 증명을 하는데 다퉈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속도 안 됐던 거거든요. 이건 다퉈볼 여지가 있으니까 법정에서 하시죠.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 예. 그 이후로 상황이 조금 많이 달라졌죠. 청와대에서 일단 자료가 우수수 쏟아져 나왔고 국정원에서도 문제가 될 만한 보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문서들이 막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공문서들은 그 자체로 굉장한 증거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추명호 국장을 불러다가 놓고 그 사람이 아무리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 증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부인을 하는 것과 증거 자료가 있는데 그 증거 자료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병우 수사도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곧 올 거다 뭐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일단 수사의 그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김프로 MB 수사는 어디까지 진척됐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제가 검찰도 아닌데. 그래도 감이란 게 있잖아. 차근차근 진행이 이제 되고 있을 텐데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얘기를 이제 넌지시 했잖아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를 검찰이 모른 척은 할 수 없다. 예. 그 증거들이 나오면 어쨌든 수사는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인데 사실 간단치 않거든요. MB 쪽에서. 시간이 지금 지나면서 수많은 의혹들이 있었지만 다 뭉개고 지나온 것들이 물론 지금까지 이제 검찰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불거질 뭐 BBK라든지 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방어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갖춰놨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11월 말 뭐 한 12월 요 언저리 정도 되면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될 텐데 예. 나름대로 지금은 본인들이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자신 있다 이런 이제 태도를 비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예전하고 상황이 조금 다른 게 언론들이 조금씩 경쟁을 하면서 옛날에 무기력하던 모습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BBK와 관련해서도 또 전혀 다른 뭐 농협 비자금 관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증거들이 드러난다 그러면 준비해놨던 것과 조금 엇박자가 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아무튼 뭐 수사는 생물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걸로 그냥 착착착 가는 것과는 달리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지면서 변곡점이 생길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있어 보이거든요. 성동격서. 그거는 이제 검찰이 준비를 쭉 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갈 때 보통 사용하는 건데 네. 그것 말고도 그러니까 예전에 뭐 최순실 게이트가 한 달 넘게 의혹으로 계속 불거져 나왔지만 그냥 뱅뱅뱅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가 태블릿 PC가 발견되면서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했거든요. 예. MB 수사도 사실 뭐 박근혜 게이트만큼 이렇게 쉽게 진척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전혀 의도하지 못한 곳에서 쏟아져 나오려면 언론에서 기자들이 좀 많이 달려줘야 될 텐데 지금은 예전과 비교해서는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서는 훨씬 좀 다른 분위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조금 더 오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그 키가 추명호 국장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근데 일단 긴급 체포의 시한이 48시간이고 예. 48시간 내에 조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번 주 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뭐 실질 심사를 받아가지고 뭐 영장이 집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니까 네. 상황이 진행되는 거를 한번 좀 지켜보시죠. 그렇다면은 추명호가 게이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뭐 그렇죠. 어쨌든 그 두 정부를 통틀어 가지고 국정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어서 네. 이 사람의 혐의가 어떻게 어디까지 입증되느냐에 따라서 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조금 국면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거는 수사가 진척되는 방향을 조금 보면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추명호 국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법조 기사들이 나오는 것들을 조금 지켜보시면 향후에 어떤 식으로 나머지 수사들이 진행될지도 조금 가늠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김프로 뭔가 꺼낼 듯 하다가 수사는 생물이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뭐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런 지상파의 때를 언제쯤 벗을 수 있을까? 이건 지상파의 때가 아니라 단가가 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럼요. 단가가 높아지면 바로 나오지. 그렇지. 이거 조금 출연료가 올라가면은 얘기가 달라지나? 그럼요. 출연료가 2배 내지는 3배 정도 인상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바로바로 나올 수도 있죠. 결단을 하세요, 이제. 간프로네, 간프로. 김프로가 아니라. 간프로. 예. 빠터를 치는 이런 간프로. 알겠습니다. 오늘 간프로와 함께한 시간이었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서초동 감식반장인데 사무실은 목동에 있어요. 그렇죠. 제가 서초동을 떠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김용민 씨 덕분에 계속 서초동 꼬리표가 붙어가지고. 그래요. 뭐 서초동이나 뭐 목동이나 럭셔리에 마찬가지죠. 그런가요? 네, 그래요. 아이고, 자, 오늘 또 한번 이야기의 장을 펼칠 텐데 아무래도 박근혜 씨의 인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유엔에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겠다, 뭐 이런 셈법인 것 같아요. 예. 근데 CNN이 보도를 했거든요. 국제법무팀인 MH그룹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했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뭐 이런 이제 초안을 작성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CNN이 보도를 했는데, 보도 내용을 보니까 참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CNN은 분별이 안 되나? 아니, 한국에 박근혜보다도 더 나은 환경에서 수감되어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 보도에 참 어떻게 보면 맹점이기도 하고요. 되게 부끄러운 거기도 한데 예.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팩트 확인을 다 하고 이런저런 거를 다 살펴보고 보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 CNN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에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발굴 기사를 썼다 그러면 뭐 그런 절차들을 다 거쳤을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곳에 지금 수감이 돼 있는지, 수감이 돼 있는 곳의 크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어떤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처우와 비교해서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가지고 아마 보도를 했을 텐데 예. 그런 것들을 몇몇이 다 CNN 기자가 살폈다고 하면 기사가 킬됐겠죠. 왜냐면 말이 안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 해가지고 하지 않고 국제 법무팀인 MH그룹 뭐 나름대로 그래도 이름이 있고 좀 규모가 있는 곳이니까 이곳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래서 보고서 초안을 자기들이 입수했다 하고 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다룬 것이라고 피해갈 수 있으니까 예. 뭐 엄밀하게 따지면 내용을 다 살펴보고 얘기가 안 되면 킬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럼 또 이렇게 피해가겠죠. 아니 우리는 실상이 어떻든지는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MH그룹이라는 데서 이런 것을 보고서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도 뉴스가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피해갈 텐데 내용이 참 황당한 거여서 예. CNN 정도의 크기의 언론사라면 예. 물론 이제 한국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지부는 굉장히 작으니까 국내 뭐 지상파라든지 주요 매체보다도 훨씬 더 적은 수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는 한데 CNN의 서울 취재팀 규모나 활동을 알고 계세요? 제가 뭐 정확하게 뭐 알고 있지는 않은데 예.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과 뭐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한국 관련 기사면은 좀 한번 스크린 정도는 해줄 수 있을 테고 스크린을 했다면 과연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사가 나왔더라도 그냥 단순히 인용하는 정도의 수준의 기사라기보다는 예. 이런 거를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이러하다라는 내용을 덧붙여가지고 만약에 보도가 됐으면 예.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훨씬 머쓱해졌겠죠. 예. 그리고 그렇게 돼야 맞는 거라고 보고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뭐 이것이 일보로 보도는 됐습니다만 그 나머지 기사를 받아 쓰는 곳들에서 이것에 대해서 되게 어이없다는 논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충분히 그것이 전후 맥락이 다 알려져서 보도가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 우려스러운 거는 그런 거죠. 이제 국제사회에서 전혀 관심 없는 뭐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코리아라고 하면 노스코리아인지 사우스코리아인지 구별 잘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듯이 이런 뉴스를 접했다고 하면 예.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비슷한 수준인가 보다 이렇게 넘겨짚고 지나갈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의 국격이 떨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민단체든지 어딘지 CNN에다가 공식적으로 조금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항의를 하거나 해서 정정이 되는 기사가 나오거나 내지는 이거에 대해서 부연하는 기사가 나오거나 이런 형태가 되는 게 맞을 것을 보이는데 예. 지금 국내에서 인용한 CNN 기사를 제가 완벽하게 다 지금 찾아본 건 아니어서 CNN도 뭐 이것만 하고 끝내지는 않을 테고 예. 아마 이 이후로 뭐 또 다른 종류의 보도라든지 기사가 팔로우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 프로가 CNN에 항의하면 안 됩니까? 제가 좀 바빠가지고 김용민 씨 취재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거 하는 것도 좀 벅차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신이 해야지. 나 영어가 짧아가지고 쓸 수 있는 단어가 한정적입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이런 박근혜의 수감 생활에 대해서 대략 스크린이 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CNN 쪽에다가 이 기사는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지금 뭐 어쨌든 그래서 뉴스 자체로는 굉장히 그냥 가십에 해당하는 되게 어처구니 없는 뉴스라서 예. 이거에 대해서 정색하고 뭐 깊이 있게 논평을 하거나 다루거나 그럴 만한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제가 오늘 주목했던 뉴스는 유엔에다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서 그게 막 시끄러워지면 그걸로 인해서 뭔가 본인이 정치적으로 한번 반등세를 노려보겠다는 뭐 이런 셈법인 거잖아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머리에서 나왔을 리는 없고 그 주변에 이제 변호인단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서 조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내적으로는 여론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좀 수세에 몰렸으니까 그러면 이런저런 배경 지식이 없는 외국에다가 한번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지금 한 것 같은데 예. 이것 때문에 문득 생각나는 점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를 지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굉장히 강화됐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인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인권위가 사회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치고 있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이 MB 정권,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쪼그라들고 무너졌었는데, 그게 어떠했느냐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노무현 정부 때가 사실은 인권위 역할이 이제 가장 컸었거든요. 그래서 2004년에는 세계 120개국 조금 넘게 인권기구가 전부 다 모여가지고 있는 연합체가 있어요. 이걸 이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라고 그래서 ICC라고 하는데, 예. 여기에 2004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가입한 첫 해에 등급을 A등급을 받아요. 그리고 2008년이라 그러면 노무현 정부가 막 끝나고 난 다음이니까. 그렇죠. 그때 정기 심사 때도 A등급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말기인 2007년에는 이 ICC 부의장국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두 번째로 높은 부의장국 지위까지 올라갔으니까 예. 인권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던 건데, 그래서 인권위원회도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그냥 독립된 기구로서 시청에 있는 프라자 호텔 옆에 가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이 있잖아요. 기자들도 거기에 따로 이렇게 상주를 하고, 조직 자체가 좀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개 조직을 묶어가지고 담당을 하지 않고 그 기관의 그 담당자를 전담하는 기자들이 생기거든요. 예, 예. 근데 실제로 노무현 정부 후반이나 이런 정도에는 인권위원회가 의미 있는 발표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특히나 이제 대통령을 대면해가지고 특별 보고를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기자들이 특별히 인권위 관계자, 담당자 이런 사람들을 챙겨가지고 취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촛불 집회가 있거나 이랬을 때만 하더라도 인권위 사무실하고 좀 가까우니까 기자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취재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예.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순환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행정부 밑에다가 놓겠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놓겠다라고 했다가 그때 당시에 국가인권위원장이 이제 위원장직을 사퇴하기도 하고, 예.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2010년 이때는 이제 상임위원이었거든요. 그때 여러 상임위원들이 사임하기도 하고, 2009년에 용산 참사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챙겨보지도 않고 그냥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상임위원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재미있는 거는 이 당시에, 그러니까 2014년도에 유영하 변호사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인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활동을 하고, 심지어 그 ICC에서 A등급을 받았던 우리나라가 2014년에 들어서는 등급 보류 판정을 받습니다. 상임위원회 임명 절차가 굉장히 불투명하다 이런 것 때문에 예. 등급을 매기기가 어렵다라고 등급 보류 판정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겨우 지난해 5월 돼가지고야 이제 다시 등급을 이제 A등급으로도 받았는데 2015년에도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 와가지고는 유영하 변호사가 하필 그때 상임위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인권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보를 보였고, 특히나 대통령 특별보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지던 보고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세월호 관련해서 단식 농성을 한다거나 세월호 특별법 이슈에 대해서도 조사도 안 하고 성명도 안 내고, 또 육군 28사단에서 윤일병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냥 진정이 있었던 거를 각하처분했다가 나중에 여론이 들끓고 나니까 그제서야 직권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했고, 그냥 100%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한 번도 돌보지도 않고 그런 거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인 적이 없는 정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유엔에 인권 문제를 들어가지고 여론을 한번 환기해보자라고 들고 일어서는 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것 같아서
박근혜 정부 때 인권위원회가 얼마나 망가졌었는지 또 그랬는데 역설적으로 지금 인권 문제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사실 독방 중에는 제일 큰 방 쓰고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더럽고 좁은 방에서 굉장히 어렵게 아픈 몸을 이끌고 지금 굉장히 부당하게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것이 정신을 못 차리기도 하고 끝까지 국가의 이미지 그리고 우리나라 국격에 똥칠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했습니다. 예, 그래요. 박근혜 씨의 사전에는 인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인권이 있었네요. 근데 그 인권의 사람인 이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뭐 인권이 뭐 억압받고 있다. 인권을 탄압받고 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바꿔야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인자 대신 특권. 자기만의 특권. 특권을 지금 억압받고 있다. 특권을 탄압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온당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 참 이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뭐 실소를 금치 못하고 아마 지나가실 텐데 이런 식으로밖에 지금 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인들이 굉장히 좀 후달린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래서 무슨 수를 쓴다 한들 뭐 CNN에다가 이런 거를 여론을 띄워가지고 한번 뭔가를 해보자라고 해도 하루 이틀 지나면 거의 다 우스꽝스럽게 본인들에게 돌아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중형이 받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고 그렇다고 또 관심의 끈을 놓으면 안 되니까 여태까지 박근혜 정부가 했던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또 그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살펴보면서 기억하고 하는 작업을 반드시 병행해야 또다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김프로. 그 MH그룹? 이거 저 CNN에다가 자료를 주었다는 이 MH그룹은 뭐 하는 데입니까? 사실 뭐 금시초문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튜브에 소개된 걸 보면 고위급 인사들의 국제법 그리고 외교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법무팀이다. 뭐 이렇게 이제 소개를 본인들을 하고 있는데 예. 일부 보도를 보면 적어도 뭐 한 2달 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 문제를 좀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 가지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8월 15일 날 홈페이지에다가 박 전 대통령 관련된 글을 처음 이제 올렸다 그래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구금되고 있는데 가족이나 지인, 지지자들이 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올린 것으로 봐서는 그냥 이번에 갑작스럽게 나왔다기보다는 상당 시간 동안 이렇게 나름대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조금 준비를 한 걸로 보이고요. 근데 팀 자체가 이런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그냥 주장만 받아가지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정말로 국제적인 인권을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인권 보호를 위해서 활동하는 법률가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노컷뉴스는 박근혜 씨하고 뭐 연관돼 있는 그룹으로 표시하던데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뭐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는 게 있으니까 본인들이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이슈화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전혀 만약에 명분으로 활동하는 곳이라 그러면 본인들이 자비를 들여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을 밝혀서 아마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냥 일반적인 수용자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특권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만 팩트 확인을 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자기들이 이름을 걸어가지고 하는 걸 보면 그만큼 자기들에게 득이 되는 게 있으니까 뭐 이해득실에 따라가지고 움직임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뭔가 누군가 금전적이 됐든 뭐가 됐든 반대급부를 제공하면서 뭐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분들의 주장하는 걸 보면은 터무니없고 전혀 그 법률가적인 어떤 양심이 결여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박근혜가 밤에 잠을 자야 하는데 계속 불을 켠다. 박근혜 일개인에게만 이런 식으로 오도했던 거 아니겠어요? 아니 모든 수감자들이 다 그렇게 잘 때도 불 켜진 상태에서 자요. 아니 그거를 그렇게 미국 사람은 모르겠지 하면서 박근혜에게만 그런 중대한 불편을 이야기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묘사했다는 것은 그거는 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짓입니다. 뭐 군데군데 문화적으로 다른 거를 일부러 조금 부각해가지고 쓴 게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다. 우리나라 원래 바닥에서 자잖아요. 아니 침대에서 자는 사람이 어딨어? 수감자 중에.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이런 영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침대 생활을 하니까 교도소도 예. 야 이게 침대도 없이 바닥에서 자고 있다라는 걸 이제 부각한 건데 예. 우리나라는 원래 좌식 생활을 하고 그래서 본인한테는 뭐 매트리스도 지금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아니 매트리스가 제공되는 수감자가 몇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뭐 접이식 매트리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서울구치소에서는 나름대로 최대한 갖출 수 있는 예우를 전직 국가 원수였으니까 대단한 특혜를 제공을 한다는 차원보다도 나름대로 최대한 예우를 갖춘다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뭐 6명이 있는데 같이 있고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뭐 크기로 보나 운영하는 형태로 보나 방에 TV도 있고 뭐 하여튼 다 갖춰질 게 갖춰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인권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부분적인 것들을 부각해가지고 뭔가 여론몰이를 하려는 걸 보면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이고 근데 이 의도가 우리나라 사람들 누가 듣는다고 이거에 뭔가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냥 다 웃고 말겠죠.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흘려들을 때 우리나라를 굉장히 형편없는 나라로 알게 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국가의 원수를 지낸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국가의 격을 생각해서라도 누가 이런 식으로라도 언론 플레이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도 이런 걸 제안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한때 국가 지도자였던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소양이 아닐까 싶은데 뭐 하여튼 끝까지 본인만 생각하고 끝까지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생각하는 걸 보니까 참 이런 사람과 이런 집단을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뭐 이런 지도자의 반열에 올려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한 생각이 좀 듭니다. 억울한 건 세상에 본인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가족이 죽어가고요. 국가 폭력에 의해서 또 구조받지도 못해서 300명이 수장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연민은 왜 없을까요? 자기에 대한 연민은 그렇게 투철하면서 하여간 이런 사람이 사회에 나오면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민폐를 입게 됩니다. 영원히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